네,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구경모 석박통합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스파셜 템포럴 구조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뽑아낼 수 있는지 표현 학습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가지고 첫 번째 논문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두 번째 논문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말고 알릴 예측이라든가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Sensor Alignment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의 제목은 Fully Connected Spatial Temporal Graph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입니다. 둘 다 같은 저자가 집필을 하였으며 트리플 AI에서 2023, 2024 때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에서 시계열에서 템포럴 디펜던시, 즉 시간 의존성은 상당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시간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순차적으로 수집되는 센서 값들은 시간적인 정보를 내포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면 시계열에서 스파셜 디펜던시는 무엇일까? 이 공간 의존성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밑에 제 마우스가 있는 쪽에서 보시면은 이 트래픽 상황에서 스파셜 디펜던시는 정말 공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자동차가 1번에 있다든가 2번에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간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은 보통 제조 공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공간적 의존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센서 값들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첫 번째 S1 센서, S2 센서, S3 센서가 시간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템포럴 디펜던시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센서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게 이제 스파셜 디펜던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인 SE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A의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은 SEA가 목표하고 있는 태스크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비지도 도메인 적응 태스크입니다. 이는 소스 도메인의 경우에는 라벨이 있지만 타겟 도메인의 경우에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 이 피처 디스크리펜시를 완화해 줌으로써 라벨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은 메트릭 베이스드 방식이 있겠고 어드버서리얼 베이스드 방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존 UDA 방법에서는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만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저자는 꼬집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예시로는 RUL 예측, 즉 잔존수면 예측 연구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Human Activity Recognition, 사람의 행동을 분류하는 태스크에서도 다별량 시계열은 주로 존재합니다. 근데 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기 어렵냐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해도 센서 레벨 단의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스를 기존 방법들은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스파셜 디펜던스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간 코릴레이션인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팬 스피드에 대한 센서가 있고 온도에 대한 센서가 있다고 했을 때 팬 스피드가 올라가면은 온도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버서리얼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어드버서리얼 베이스드 방식은 말 그대로 적대적인 학습 방식인데, 이는 이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래 그림이 DANN,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뉴럴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 DANN의 이 분홍색 부분을 보면은 도메인 라벨을 가지고 이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스를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라고 이게 원래 학습의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즉 소스 도메인이랑 타겟 도메인 간에 이 클래스를 잘 맞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 둘 간의 구분이 잘 안 되도록 해가지고 도메인의 불변한 표현을 강제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게 이 어드버서리얼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트릭 베이스드 방식이 있겠는데, 이는 매트릭 리스트릭션을 강제해서 네트워크가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학습하도록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스와 타겟을 각각 똑같은 네트워크를 거치도록 한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코랄이라고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 즉 이 변수 간의, 여기서는 이제 픽셀들이겠죠, 픽셀들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이 매트릭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일단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SEA 모델 같은 경우에 컨트리뷰션을 생각해 보면은, 컨트리뷰션 앞서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냐 하면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로컬한 얼라이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엔드 피처 얼라이먼트, 그리고 글로벌한 얼라이먼트, 엑소 피처 얼라이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브랜치 셀프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여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다별량 시계열 상황에서 비지도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를 포뮬레이트한 첫 번째 연구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인데, 이는 사실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MTS UDA 상황은 이전부터 생각보다 오래 연구되었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첫 번째 연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SEA 모델을 개발해서 로컬과 글로벌 센서 수준에서 도메인 차를 줄이고자 했고,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를 간단하게 포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알료의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HAR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각각에 대해서 같은 피처 익스트랙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MSGC,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MSGC와 그리고 GNN, LSTM 구조를 동일하게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문제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Y 레이블 값이 존재합니다. 반면 타겟 도메인의 경우 레이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소스 도메인의 지식을 타겟 도메인에 전이해서 이 도메인 불변한 피처를 학습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에서 원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할 수 있도록 표현을 추출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것은 N개의 센서, 즉 다별량 센서를 사용할 거고, 각 센서는 서로 다른 분포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프를 컨볼루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래프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 ZT와 ET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ZT는 이제 그래프 구조상으로 설명드리자면 노드고, ET 같은 경우는 엣지입니다. 여기서 ZT를 어떤 걸 쓸 거냐? 센서 피처를 쓸 거고, ET, 엣지는 어떤 걸 쓸 거냐? 센서 간 코릴레이션을 쓸 겁니다. 먼저 MSG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GC를 하기 앞서서 일단 샘플링 과정을 보시면은 말이 샘플링이지 그냥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다별량 시계열임을 알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이 ZT로 어떤 피처 단으로 변환시켜주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 논리니어 펑션을 거치게 되고, 이제 이 피처 단으로 바꾼 이 샘플 같은 경우는 T의 타임 스텝을 갖고 있고 M개의 센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처 단으로 표현으로 뽑았다면은 이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여러 개의 브랜치를 둘 거고, 각 브랜치에서 쿼리와 키를 도입해서 센서 간 웨이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식을 보시면 되는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Q, 쿼리 부분과 K, 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쿼리 A 같은 경우는 n번째 센서, 키 같은 경우는 n번째 센서에 대한 이 피처와 러너블 웨이트를 곱해서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둘에 대해서 이제 닷 프로덕트를 하고 소프트맥스를 채택해서 0과 1 사이의 범위로 웨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이게 각각의 브랜치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브랜치에서 얻어진 그래프들을 평균 내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센서 코릴레이션, 즉 그래프의 엣지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 엣지 각각은 또 이제 시퀀셜한 코릴레이션이어서
이렇게 L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센서 코릴레이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Z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다면 스파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포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저자는 GNN을 활용합니다. 앞서서 GNN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GNN은 스파셜 디펜던시 포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서서 만든 시퀀셜 그래프에 존재하는 센서 코릴레이션을 포착하기 위해서 GNN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표현 방법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ZT와 ET, ZT는 센서 피처에 대한 노드고 그리고 ET는 센서 간의 코릴레이션에 대한 엣지입니다. 이때 이제 MPNN,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게 되는데 MPNN은 이제 GNN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로 노드의 이웃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형태의 그러한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밑에다가 표현을 해봤는데 MPNN은 프로파게이션 스테이지와 업데이팅 스테이지로 이루어집니다. 프로파게이션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서메이션 부분을 보시면 W-2분의 M부터 W 플러스 2분의 M, 즉 이렇게 합하면 M개겠죠. 이 이웃 노드 M개를 가지고 센트럴 노드로 전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Z가 센트럴 노드라고 하면은 이 E 같은 경우가 코릴레이션이니까 센트럴 노드와 코릴레이션을 곱해가지고 이 프로파게이션 이 H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파게이티드 된 센서 피처에다가 논리니어 펑션을 적용하면은 이전의 센서 피처를 새로운 센서 피처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MPNN의 기본적인 구조고 이를 이제 저자는 똑같이 차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센서 피처와 센서 코릴레이션을 곱하게 되고 곱해서 다 더하게 되고 이를 이제 렐루라는 넌리니어 펑션을 적용해서 센서 피처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고 이제 템포럴 디펜던시를 학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 M개에 대한 피처에 대해서 LSTM을 각각 적용해서 템포럴 디펜던시도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센서 피처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됐고 이 센서 피처는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두 반영한 센서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다면은 얼라이먼트를 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엔드 피처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피처 얼라이먼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한 얼라이먼트인데 이는 기존 연구들은 글로벌 피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별량 시계열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드 피처 얼라이먼트가 저자가 새롭게 제안하는 저자의 핵심이며 이는 센서 레벨의 얼라이먼트입니다. 이렇게 센서 레벨의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센서 피처와 센서 코릴레이션 함께 고려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즉 그래프 자체를 얼라이먼트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뭐 예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펜 속도가 증가하면은 온도 센서도 값도 증가한다. 뭐 이런 예시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았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센서 피처와 센서 코릴레이션이 앞서서 이 GNN을 통해서 다 그래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제 이를 모두 시간에 따라서 스택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LSTM을 거친 센서 피처에 대해서 스택 피처스 인 타임으로 스택하게 되고 앞서서 또 이제 만들어진 그래프에 대해서도 스택 코릴레이션스 인 타임으로 둘 다 스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스택하는 과정은 그냥 이렇게 평균 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P와 E를 만들었다면 각각을 이제 얼라이먼트를 하는데 먼저 이 코릴레이션, 이 엣지 부분에서 얼라이먼트 하는 부분은 소스에서 구해진 코릴레이션과 타겟에서 구해진 코릴레이션을 뺀 다음에 이제 평균값을 내줘가지고 얼라이먼트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노드 부분인 센서 피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라이먼트 하냐 하면은 이 손실함수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은 그냥 다 프로덕트 한 다음에 이 로그 하고서 아닌 부분 분의 맞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조학습 로스를 활용한 겁니다. 이게 코릴레이션은 그냥 비슷해지면 되는데 센서 피처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같은 센서끼리는 조금 더 비슷하게 하면서 다른 센서끼리는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벌어주려고 이렇게 대조학습 로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센서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 로스랑 센서 피처 얼라이먼트 로스를 각각 만들었다면은 각자의 이제 파라미터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방식으로 엔드 피처 얼라이먼트 로스 펑션이 구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로컬 레벨에서의 이제 피처 얼라이먼트를 보았다면은
기존 연구들처럼 글로벌 레벨에서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레벨에서 도메인 디스크리펜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센서 피처 단에서 도메인 간 리스트릭션을 부여하는 엑소 피처 얼라이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잡하진 않고 센서 피처를 스택한 다음에 이 글로벌 피처로 매핑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방식은 딥코럴의 수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기존의 이 센서 단의 피처들을 컨캣하고서 러너블 웨이트를 곱하고 이를 시그모이드 하는 방식으로 이 수식을 차용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얼라이먼트는 이 소스 C와 소스 T를 그 타겟 C를 빼주는 방식으로 구하는데 해당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딥코럴에서의 수식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F 부분이 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부분은 스퀘어드 매트릭스 프로비니어스 놈이라고 이렇게 행렬이 존재할 때 각 행렬의 요소 값들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값 씌우는 그러한 수식 연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소 피처 얼라이먼트에 대한 로스 펑션도 구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로스 펑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는 로스 펑션과 이 엑소 피처 얼라이먼트와 그리고 엔도 피처 얼라이먼트 이 세 개의 로스를 더함으로써 최종 로스 펑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에 활용한 데이터셋은 총 2개고, 첫 번째는 시맵스 데이터셋으로 항공 엔진 열화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이는 나사에서 2008년쯤에 제안한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4개의 서브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서로 다른 작업 환경 그리고 서로 다른 고장 유형에서 수집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른쪽 표에 자세하게 써놨고, 해당 데이터셋은 14개의 멀티플 센서로 구성되어 있는 다별량 시계의 데이터셋이고, 각각은 다양한 물리적인 분포를 보입니다. 이는 RUL 예측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 검증은 RMSE와 RUL 예측에서 주로 활용되는 스코어 펑션을 썼습니다. 스코어 펑션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얼리 프레딕션보다 레이트 프레딕션에 더 큰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성능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Opportunity HAR로 사람 활동 분류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이는 4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그 각각 한 명 한 명씩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로우 레벨 단의 어노테이션도 존재하고 하이 레벨 단의 어노테이션도 존재하는데, 하이 레벨 단의 어노테이션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로우 레벨 단의 어노테이션을 실험에 활용했습니다. 로우 레벨의 어노테이션은 앉기, 일어나기, 걷기, 눕기 총 4가지 어노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류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센서는 113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몸에 부착한 센서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어큐러시를 활용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 결과표입니다. RUL 예측 결과표부터 보면은 10개에서 베스트 그리고 2개에서 세컨 베스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HAR 경우에는 이제 9개에서 베스트, 3개에서 세컨 베스트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능 비교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했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엔드 피처 얼라이먼트가 없을 때, 그리고 센서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가 없을 때, 센서 피처 얼라이먼트가 없을 때, 이렇게 각각 3번 없을 때를 검증을 했고, 해당 결과 글로벌 피처만 집중하는 것보다 로컬 피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됐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민감도 분석 같은 경우는 센서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와 센서 피처 얼라이먼트 때 이제 개수가 이제 람다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그거 각각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센서 피처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10 정도, 센서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0.1이나 1 정도가 좋은 성능을 거뒀다고 증명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는 MTS UDA 시나리오에서 로컬과 글로벌 센서 수준에서 얼라이먼트를 진행한 연구고, 특히 이제 로컬 피처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엔드 피처 얼라이먼트를 깊게 연구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GNN을 활용해서 얼라이먼트 했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는 트리플 AI에서 발표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아 굉장히 참신한 접근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저자는 다별량 시계의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샘플링 레이시 노이즈가 껴있다든가 아니면 타임스탬프가 잘못 할당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 품질 저하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때는 성능 하락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저자의 다음 논문이 되겠고, 이름은 FC STGNN입니다. 네, 해당 연구는
앞선 상황과 다르게 도메인 어댑테이션 상황은 아니고 그냥 타임 시리즈에 있어서 뭐 프레딕션이라든가 아니면 분류라든가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만 적합한 그러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안했던 모델이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MTS 데이터셋, 즉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에서는 이 시퀀셜 프로퍼티 위드 멀티플 데이터 소스 이거를 즉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NN을 활용했었는데 사실 기존 연구들은 앞선 연구도 비슷하지만 GNN과 템포럴 인코더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 ST 디펜던시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GNN을 만들어서 센서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만들고 이제 템포럴 인코더를 통해서 시간 의존성을 반영하는 이 흐름을 따르는 건데요. 아래의 그림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는 템포럴 인코더만 단독으로 쓸 때보다는 좋지만 왜냐하면 스파셜 디펜던시도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각 그래프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이 Different Sensors Different Timestamp DEDT 지금부터 DEDT라고 부를 건데 이게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은 T 시점에서 두 번째 센서랑 T-1 시점에서의 세 번째 센서가 이제 서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과거의 온도 센서 값은 미래의 펜 속도 센서 값에 영향을 줄 건데 이에 대해서는 타임 스태프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모델은 Fully Connected Spatial Temporal Graph Neural Network로 줄여서 FCST GNN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FC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FC 그래프를 컨볼루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FC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는 모든 타임 스탬프에 걸쳐서 모든 센서들 간의 완전 연결을 진행하는 이 과정을 제안한다고 했고 여기에 이제 디케이 매트릭스를 추가하여서 성능 향상을 가했다. 그리고 FC 그래프 내에 ST 디펜던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보통 하는데 이를 무빙 풀링 GNN 레이어를 새롭게 제안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포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여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FC ST 그래프를 제안해서 모든 타임 스탬프에 걸쳐서 모든 센서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했고 그리고 무빙 풀링 GNN 레이어를 제안해서 ST 디펜던시를 효과적으로 포착했다. 그리고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서 이 복잡한 ST 디펜던시 포착 성능을 검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도메인 어댑테이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스와 타겟을 나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시계열이 들어가서 패치 단위로 잘린 다음에 인코더를 거치고 포지셔널 인코딩 한 다음에 FC 그래프 만들고 FC 그래프 컨볼루션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FC 그래프 컨스트럭션은 오른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FC 그래프 컨볼루션도 오른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정의를 하자면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셋이고 목표는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인코더를 학습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과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별량 시계열 샘플을 패치 단위로 자르고 인코딩하고 포지션을 인코딩하고 그래프 만들고 그래프 컨볼루션하고 최종적인 표현을 추출하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패치로 자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인코더를 거치는데 인코더는 이제 센서 레벨의 피처를 학습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했고 간단하게 1D CNN을 사용한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코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패치는 그냥 임의로 크기대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이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게 되고 포지셔널 인코딩은 다른 트랜스포머 같은 계열에서 활용한 것처럼 이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이제 DEDT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한 FC 그래프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자는 어떤 방식을 활용을 하냐면은 이제 먼저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관련이 있는 센서 간에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깝게 놓여야 된다. 즉 커릴레이션이 높으면 시밀러리티가 높은 거기 때문에 가깝게 놓여야 되고 이는 다 프로덕트로 간단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g라는 함수를 거친 이 표현 곱하기 이 다 프로덕트 그리고 또 다른 센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 g는 뭐냐 하면은 그냥 피처에다가 러너블 웨이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한 건데 이는 어텐션에서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이 표현력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상관관계를 간단히 구해낼 수 있고, 이를 소프트맥스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FC 그래프는 Z와 E로 표현이 되고, 이는 이제 앞서서 첫 번째 논문 때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Z는 이제 센서 피처고, E 같은 경우가 센서 간의 커릴레이션을 담은 그런 상관관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는 엣지가 되겠고, 엣지이기 때문에 adjacent 매트릭스, 즉 이제 엘레멘트가 코릴레이션인 어떠한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FC 그래프는 모든 타임스탬프에 걸쳐서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ST 디펜던시 포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서 만든 FC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패치 간 센서의 유사도를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치들 간의 이 템포럴 디스턴스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다른 패치 간에 이제 그 안에 센서 간의 상관관계는 봐주긴 하지만, 사실 패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센서들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져야 되는 것이 직관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피겨 3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3개의 패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은 4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T-1이랑 T+1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패치이기 때문에 이 T-1과 T 혹은 T와 T+1 이 관계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케이 레이트인 델타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케이 매트릭스는 이렇게 수식적으로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 T-1을 기준으로 봤을 때 T는 델타만큼이 곱해져야 되고 T+1은 델타 제곱만큼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같은 패치 내에서는 상관관계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고, 다른 패치와의 상관관계는 더 낮게 유지되면서 더 멀리 떨어지는 건 더 크게 차이가 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엣지인 센서 코릴레이션을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FC 그래프는 방금처럼 생성한 다음에 디케이 매트릭스까지 곱해서 최종적인 FC 그래프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이를 컨볼루션을 통해서 ST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게 직관적이긴 한데, 이 해당 컨볼루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먼저 그래프에서 컨볼루션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빨간 부분 같은 경우는 A와 C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고, 컨볼루션을 이제 이미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인데, 이게 각자 붙어 있는 것만 해주면 되긴 하는데 그게 수식적으로 연산적으로 컴퓨터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째로 활용하게 되고, 이는 이 인접행렬인 adjacency 매트릭스랑 피처 매트릭스를 어떻게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센서가 너무 크다면은, 그리고 앞서서는 모든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센서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행렬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걸 통째로 활용하는 것은 계산 복잡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로컬한 ST 디펜던시 포착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무빙 플링 GNN이라고 무빙 윈도우 방식과 템포럴 플링 방식을 합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무빙 윈도우 방식은 로컬 ST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과정이고, 템포럴 플링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빙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아래 그림은 4개의 패치, 이 각각 컬러인 패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제 4개의 패치와 4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색깔이 이제 4개의 센서고,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각각이 패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가 2인 윈도우가 스트라이드 1로 인다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3개의 윈도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윈도우는 2개의 패치와 4개의 센서를 담고 있죠. 그 후에 이제 GNN이 각 윈도우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이 각각의 윈도우에 대해서 GNN을 적용할 건데, 그거는 이전 연구에서 활용한 MPNN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모든 센서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게 됐고, 즉 무빙 윈도우로 이걸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잘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윈도우별로. 그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제 하이레벨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합니다. 즉 앞서서 업데이트된 피처에 대해서 W-2분의 n 그리고 W 플러스 2분의 n 방식으로 m개를 가지고 에버리지 풀링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윈도우에 대해서 스택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하이 레벨 FC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다 모아서 스택해서 MLP를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템포럴 풀링 부분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냥 에버리지 풀링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실험에 활용한 데이터셋은 앞서서 보았던 CMAPS 데이터셋과 이번에는 HAI 데이터셋이긴 한데 조금 다른 UCI에서 제공하는 UCI HI 데이터셋, 그리고 슬립 스테이지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수면의 단계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IS, RUC, S3, S3, 네, 이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RUA 같은 경우는 예측 문제이기 때문에 RMSE와 스코어 펑션을 그대로 활용했고, HAI가 SSC 같은 경우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어큐러시와 매크로 에버리지드 F1 스코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소타와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위의 부분이 RUL 예측 상황이고, 이 정도 RMS이면 상당히 높은 상당히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CI, HAI가 IS, RUC, S3에 대한 분류 성능은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냐 하면은 FC 그래프를 만들지 않는 상황, 그리고 무빙 윈도우와 템포럴 풀링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 템포럴 풀링만 사용하지 않는 상황, 디케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와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성능 하락이 컸던 것은 FC 그래프가 없을 때였습니다. 즉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 자체를 고려하지 못할 때 성능 하락이 가장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분석을 보면은 패러럴한 레이어를 몇 개 사용했는지, 패치 사이즈는 어떤 크기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무빙 윈도우 사이즈의 개수, 디케이 레이트를 검증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셋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각 데이터셋별로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델의 복잡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네, 컨볼루션 시에 전체 그래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무빙 윈도우를 활용하고 템포럴 풀링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모델 복잡도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실험을 진행했고, 이제 뭐 추론 속도나 가중치 개수, 특히 연산량 등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전반적인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FC-ST-GNN을 제안했고, 이는 FC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 FC 그래프를 컨볼루션하는 두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DT 상황에서 상황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가지의 논문을 설명드렸는데, 두 논문 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야에서 템포럴은 물론이고 스파셜 정보를 반영하려는 그러한 논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래프를 사용한 표현 학습이 활발하게 연구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들은 그래프를 되게 복잡하게 활용하지 않고 간단한 MPNN 방식으로만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그래프의 생성 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 향상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특히 2번째 논문의 경우 타임 딜레이 상황에서 상황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라고 느꼈지만, 근데 이게 실험적으로 정말 증명이 되었냐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예시로는 뭐 과거 시점의 온도 센서가 미래 시점의 팬 속도 센서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금 정성적인 평가라든가, 그리고 그걸 반영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2가지 논문을 준비한 이유는, 저는 잔존수명 예측, 앞서 봤던 CMAPS 같은 데이터셋에서 잔존수명 예측을 에서의 이제 도메인 적응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열화 상태에서는 스파셜 템포럴 구조가 어떻게 왜곡되고 변화되는지 이런 것을 보이는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해당 논문들을 찾아봤고, GNN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차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